unfold. 과학으로 나라를 세운다. 바로 과학 입고.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금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끈 뭐랄까 거의 성공 공식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거의 종교와도 같았던 구호였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성공 신화의 기반이 아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진단이 담겨 있네요.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가 의대라는 단 하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죠. 이 현상을 그냥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말 그대로 대한민국 과학 생태계의 사망 선고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모차에서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그리고 최상위 대학의 공동화 현상, 또 대기업 핵심 인재들의 이탈까지. 결국 국가 경쟁력 상실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흐름, 의대 블랙홀 현상의 실체를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다 대학 입시 얘기겠거니 했는데 자료를 보니 시작점이 생각보다 훨씬 어리더라고요. 유모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이른바 7세 고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요. 7살 아이한테 고시라뇨.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거죠? 과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세 고시는요. 유명 초등 수학학원의 입학시험을 말해요. 아, 학원 입학시험이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4, 5세 아이들이 과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현상이죠. 자료에 한 학부모 인터뷰가 실렸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 수학을 끝내야 의대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대치동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이 고등수학을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도 자료에 나온 대치동 초등 의대반 커리큘럼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3년 3개월 만에 중학교부터 고3 이과 수학 전 과정을 다 끝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교육과정이라면 초5부터 고3까지 거의 8년이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8년이죠. 이걸 3년 남짓으로 압축했으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2.5배속인데 방학 특강까지 다 합치면 최대 14배속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분석도 나와요. 와, 14배속이요? 네, 아이들은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문제만 풀고 주말도 없이 숙제에 시달리고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수학의 원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 기는 공을 양산하는 과정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결국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 뇌를 그냥 정답 찾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수학에 대한 흥미는커녕 혐오감만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비정상적인 경쟁을 뚫고 마침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인재들. 이제 좀 행복해질까요? 놀랍게도 그곳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대, 공대나 카이스트가 더는 과학기술의 요람이 아니라 의대 가기 위한 정거장, 심지어 재수학원이 되고 있다.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그게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는 걸 구체적인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에서 학교를 그만둔 중도 탈락자가 무려 1,337명에 달합니다. 1,300명이 넘게 그만뒀다고요? 네.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특히 광학영재들이 모인 카이스트 경우가 정말 심각합니다. 2021년부터 4년간 의대 가려고 자퇴한 학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면 182명이에요. 와, 이게 뭐냐면 자퇴하고 다른 대학으로 간 학생 10명 중에 거의 8명이 의대를 선택했다는 거니까 사실상 자퇴는 곧 의대 진학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최고의 인재라고 공인하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교육시켰더니 그 지식과 혜택을 가지고 과학계가 아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투자 실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학부생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탈하니까 곧바로 대학원 연구 인력이 고갈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어지겠네요. 자료에 한 명문대 교수님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대학원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 비명이요.
단순히 사람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인력난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아예 실험실 문을 닫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초과학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죠. 그런데 이 의대 열풍이 10대, 20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이 현상의 깊이를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다니는 30, 40대 직장인들까지 의대 입시에 뛰어들고 있다.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는 말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퇴근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다시 수능 특강을 편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이분들을 다시 수험생의 길로 내모는 걸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은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 바로 직업 안정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여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불안감과 박탈감. 네. 자료에 인용된 한 삼성전자 연구원의 말이 정말 핵심을 짚더라고요. 회사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무리 성과가 좋은 엔지니어라도 40대 중반이면 임원 승진 걱정, 구조조정 걱정을 해야 하는 삶과 정년 없이 70대까지도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의사의 삶. 그 둘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사회에 깊게 박힌 트라우마가 떠오르네요. 조직은 개인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 뼈아픈 교훈이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반도체 신화의 주역들이 퇴직하고 치킨집 차리는 현실을 보고 자란 세대에게 막연히 국가 발전을 위해 공학도가 되라, 이런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듯 압도적인 경제적 보상의 격차 문제와 딱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의사 생애소득 14억 원대, 대기업 직원 20억 원, 이 주장이 그 단적인 예시죠. 와, 14억 대 20억이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 거라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노력했으니 보상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 계산이 단순히 연봉 차이를 넘어서 소득 창출 기간의 차이라는 훨씬 본질적인 변수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소득 창출 기간? 네. 2020년 기준으로 의사 평균 연봉이 약 2억 3천만 원, 대기업 직원은 성과급 다 포함해도 1억 3천만 원 수준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차이가 큰데 더 결정적인 건 은퇴 시점이죠. 그렇죠. 대기업 직원은 보통 50대의 퇴직 압박을 받지만 의사는 7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고소득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 압도적으로 긴 직업 수명을 고려하면 생애소득 격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 4배, 많게는 7배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의 보상 격차는 인재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동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합리적인 개인의 입장에선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은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상황이군요. 자, 국내에서 이렇게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뇌의 해외 탈출, 즉 오프쇼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예전에 인건비 때문에 공장 옮기던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더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나는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거든요. 자료에 나온 삼성전자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베트남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를 짓고 2,200명이 넘는 현지 엘리트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2,200명이요? 네, 거기서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기술 같은 삼성의 미래가 걸린 핵심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인도 벵갈루루 연구소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나 AI 같은 더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인도의 우수한 수학, 과학 영재들이 한국 엔지니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군요. 미국 인디애나에 무려 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공장이라 R&D 시설을 짓고 있다고요. 국내에선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파격적인 혜택을 줘도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인재가 풍부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 기술 개발 역량과 노하우가 통째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R&D 공동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료의 경고처럼 이러다 한국은 기술 주권을 잃고 글로벌 기업의 본사 기능만 남은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갔는데 정작 사람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는 붕괴 직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사는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엔 의사가 없는 이 역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인적 자원의 심각한 오배분 미스앨로케이션 문제입니다. 2025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그 실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그 결과가 나왔죠? 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와 같은 소위 인기과는 지원자가 몰려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생명과 직결된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과목은요. 지원자가 0명이거나 한 자릿수에 그치는 처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들이 수술실에서 밤새워 생명을 살리는 힘든 일 대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보장되고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기 쉬운 미용, 성형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네. 국가 최고의 두뇌들이 레이저 시술과 보톡스 주사에 집중하는 동안 바이오 신약이나 AI 의료기기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의사 과학자는 양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밤에도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서 뺑뺑이 돌다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요. 결국 의대 쏠림 현상이 과학기술 생태계의 붕괴를 넘어서 우리 의료 시스템 자체의 근간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치원생의 7세 고시부터 서울대생의 자퇴, 삼성전자 직원의 재수, 그리고 기업의 R&D 해외 이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의대 블랙홀 현상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입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노동, 산업, 의료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빚어낸 복합적인 국가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물론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왜곡된 의료수과 개혁 같은 여러 정책적 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거대한 흐름이 드러내는 우리 사회의 진짜 민낯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